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우리 정부 관세 협상단이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이동했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슬로건에 조선업에 S를 붙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인데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이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번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으로 협상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되자 유럽까지 이동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자택 협상 자리에서 김 장관은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에 조선업을 붙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 재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맞춤형 프로젝트인데 Announcing tonight that we will create a new Office of Shipbuilding in the White House and offer special tax incentives to bring this industry home to America where it belongs. 우리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 협력이 이번 관세 협상 최후의 카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막판 통상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구 부총리는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가 15에서 20%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교역 상대국에게 최종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미중 3차 무역 협상 첫날 회의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스티머 영국 총리를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게 곧 최종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200개 국가들에 대해서 15에서 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지금까지 영국과 일본, EU, 인도네시아 등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고 한국과 캐나다 등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선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were totally closed.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펀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미중 3차 무역협상 첫날 회의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재개되는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 미중 정상회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상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삼성은 계약 사실을 공시하면서 경영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계약 상대를 밝히지 않았는데 공시 4시간 만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165억 달러는 최소치일 뿐이라며 앞으로 계약이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we obviously will have an AI5 and an AI6 and an AI7, and we'll keep improving the AI compute. So. 현재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반도체 AI4는 삼성에서 생산 중이고 설계가 마무리된 AI5는 대만의 TSMC가 만들 예정인데 차세대 칩 AI6를 다시 삼성에 맡긴다는 거죠. 대형 계약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는 6.8% 급등해
단숨에 7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대형 고객사를 잡지 못해 격차는 벌어지고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마다 적자를 내며 중국 업체들의 추월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품질 개선을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추가 수주 가능성도 밝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유럽연합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태인데 유럽연합도 당초에는 30%였는데 이걸 낮춰서 15%까지 낮춘 거잖아요. 이게 일본과 닮은 꼴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일본의 이제 협상의 공통점을 꼽자면 예. 상호관세 15%로 낮췄는데 세 가지를 내줬습니다. 막대한 투자 금액, 예.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또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겠다라는 거, 특히나 민간 품목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장 개방을 안 해왔었는데 이것까지 개방하면서 15%까지 낮췄는데 일본은 당초 상호관세가 25%였습니다.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5,500억 달러입니다. 예. 한화로 예. 760조 원.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7조 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 예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EU는 한술 더 떠서 6천억 달러입니다. 830조 원. 예. 여기에다가 에너지 구매 비용은 별도입니다. 1,000조 원이 넘는데요. 자, 그나마 EU는 27개 회원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십시일반 나눠서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너무 기준을 높여놨어요. 5,500억 달러. 사실은 1기 트럼프 행정부를 돌이켜보면 중국이 미국에 예. 2천억 달러 상당을 약속했거든요. 그것도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의 3배를 높여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시한 게 1,000억 달러 네.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4대 그룹 끌어 모아서 1,000억 달러. 여기다 2,000억 달러까지는 감사하고 있었어요. 수출 기업은행의 어떤 지급 보증이라든가 펀딩을 통해서 2,000억 달러까지는 했는데 워낙에 지금 트럼프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협상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협상에 대한 것도 좀 살펴를 보면 일본과 유럽이 상호관세 각각 15%로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관세 15%가 부과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미 FTA로 그동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무관세로 관세 없이 미국에서 차를 팔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수입산, 지금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그리고 일본 차의 경우에는 2.5%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제히 미국산 차, 유럽산 자동차가 15% 관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만약에 15%로 관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손해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EU, 일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무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예. 우위를 점해 왔는데 예. 만에 하나 이번에 관세가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영업이익이 한 현대기아차가 20%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게 되면 손실, 하반기 손실만 6조 원, 연간 12조 원의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자동차는 소부장이에요. 대형 자동차가 무너지면 소재, 예. 부품, 장비, 예. 지역 경제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네. 관세율이 몇 %가 될지가 가장 관건인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다수 국가들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협상단 굉장히 바쁜 예. 상황인데 조선업이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선업, 마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간. 예. 이걸 다시 위대하게라는 컴플레이츠에 미국이 내세웠던 이제 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이제 SOS를 했던 조선업에 우리가 이제 역제안을 냈습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조선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우리가 이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간 이제 조선사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예. 여기에다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여기다가 이제 이를 뒷받침할 투자까지, 대출 지급 보증까지 금융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 패키지를 수십조 원에 달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제 하워드 러티닉 상부장관한테 이 프로포즈를 하니 굉장히 이제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은 지금 뭐 한두 대도 조선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취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양 패권 견제라는 측면에서 딱 맞아드는 카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이에요. 그동안 계속 수백조, 예. 수천조를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신데 앞서서도 일본이 투자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높여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4천억 달러라고 하면 원화로 55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80%를 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협상이라는 게 처음에 높게 부르고 차츰 이제 2차, 3차 협상을 통하면서 이제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17반으로 1,000조 플러스 알파 최대 2,000조까지, 2,0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진 눈높이, 특히 이제 일본이 4천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면서 5천억 달러, 5,500억까지 이제 예스를 해버리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투자 금액보다는 우리가 강점인 K조선, 예. 여기다가 이제 농산물도 마지노선이었지만 이것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상호 실익이 되는 협상 전략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를 좀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 운명의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 추가 소식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 늘상 적자였고요. 타도 이제 TSMC가 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TSMC 타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공시하자마자 주가는 7만 원대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시라는 건 대회비예요. 네. 근데 입이 근질근질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깜짝 공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내년 이제 미국의 테슬라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주행, 자율주행 AY6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160억 달러는 최소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보다 몇 배나 더 될 수 있다. 특히 계약 기간이 8년, 2033년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생산도 되지 않은 칩입니다. 미래 칩을 선도 입점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8년 동안 테슬라의 납품할 매출을 따져봤더니 2조 8천억 원이에요. 이는 지난해 네. 이제 파운드리 매출 삼성전자 한 19조 원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계약 규모도 중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2나노, 네. 2나노가 어느 정도냐? 10억 분의 2미터. 이 머리카락 굵기로 따진다면 약 머리카락 한 개 굵기의 3만 분의 1. 이 극한의 초미세 공정에서 새로운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165억 달러라는 이번 계약 규모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 몇 배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 게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TSMC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품질이었거든요. TSMC의 품질은 같은 공정에서 지금 70%까지 품질을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20에서 30에 머물렀습니다. 그걸 최근에 급격히 끌어올려서 60%까지 오르니까 네.
대부분 이제 TSMC에 줄 섰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 둘씩 여기는 줄 서도 대기줄이 너무 기니 삼성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네. 계약 규모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이나노 공정의 수율이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연간 파운드리 매출이 적어도 1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퀄컴이 차세대 칩에 갤럭시 칩을 이제 이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5월에는 닌텐도 게임 스위치 2에도 이제 수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빅테크 기업을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된다면 TSMC 중심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과 양분하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품질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시장 점유율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5세대거든요. 5세대 칩이 납품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HBM3와 HBM3E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시장 점유율 57%.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 24%고요. 마이크론도 19%로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올해 디램 1위는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내준 상황인데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HBM3 12단에 달하는 5세대 칩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 매출을 받는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세대가 아니라 6세대, HBM4까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2주 안에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에서 받는 그런 타격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2주 이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의약품이 미국의 안보에 저해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15에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걱정돼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고 오히려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보복 관세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경우 미국 대미 수출이 최대 8%가량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장비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삼성에 날아들어온 모처럼의 희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경제 이슈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중에도 30도 가까운 더위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젯밤 서울은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무더운 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출근길인데요.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곳 청계천 주변은 아침인데도 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내리쬐는 강한 불볕더위가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밤새 서울에선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젯밤 최저 기온이 28.8도로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은 30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낮 기온 36도, 아침 기온 27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을 가급적 피하거나 그늘에 머무르고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지난 6일 인천에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도 폭염 속에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네, 높은 기온에 맨홀 내부에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해 질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허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잠시 뒤 한 남성을 밖으로 꺼냅니다. 곧바로 도로 한복판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폭이 약 65cm, 깊이가 약 3m에 달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맨홀 속 유해가스가 증가해 산소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올라가면 하수구 같은 데서 부패되잖아요. 유해가스 농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맨홀에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김건희 의혹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재판과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데 특검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오전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달 6일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 의사를 내비친 김건희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해 간 수치 등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특검 소환과 재판 출석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론 건강 문제를 들었지만 특검 수사를 향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만 족하다면서 특검을 향해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예정 시각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강제구인 시도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에 당선된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은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개혁신당은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노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수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김건희 의혹 특검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의원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칠불사 회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여파로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가 주재할 예정이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이 공교롭다며 특검이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와 개혁신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그 임기 시작 첫날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무슨 상대의 이런저런 사정 다 봐줘가면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작년 11월에 검찰에 가서 관련 진술 다 했고 그 진술들 특검팀이 다 받아서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같아요. 글쎄 뭐 언제 해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 말대로 만약에 현행범 이러면 체포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뭐 특검은 특검의 스케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냥 이해해도 충분한데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그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당대표 시절에 공천에 관여한 혐의 뭐 이런 거잖아요. 당대표가 공천에 관여하는 거는 저는 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업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걸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그 발상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문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피의 사실이 합당한 것이냐? 저는 그 점에 오히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장 대표가 주는 건데 과연 이걸로 태클을 걸 수가 있겠느냐. 공천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공천이라는 모든 절차는 대표가 다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원 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걸 뭐 업무방해죄니 뭐 이런 걸로 지금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또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야당이 되고서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을 때 이런 특정 시기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무엇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좀 형평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이러지 말자고 신사협정을 맺자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입장이 바뀌었다고 옛날에 한 얘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가진 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 이익을 방어하는 거로 뿐이 보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지금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죄명이 업무방해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란 것은 타인의 업무, 타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본인이 당 대표였다고 하면은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그 당의 대표가 아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의 공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범으로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업무, 타인의 업무를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업무를 방해했다? 직원들이 어떤 그 안을 보내왔는데 그거 수정해서 하라라고 하면서 수정해서 도장을 찍으면은 그 직원들의 업무를 대표가 방해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업무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인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사실관계를 아무리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를 했는지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 자체가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네. 주신 건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건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죄목으로 지금 압수수색에 나간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몰랐다 또는 이제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점은 당연히 꼬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고 특검이 어제 이준석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나 압수물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압수물을 분석해서 관련된 혐의가 좀 추가적으로 또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이 소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 열려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5시간 가까이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시 내용이 언급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 그리고 윤 의원의 기존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얘기로는 특검에서 윤 의원이 그 관련된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통화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랬던 걸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도 저는 그 뒤의 상황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되는 시간에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화 통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진술한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시인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지시한 거는 또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냥 윤 대통령 전화 받고 자기 손에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통화는 통화지 공천과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예.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협의 끝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본질적인 변화를 특검이 어떻게 깰 것인지가 지금 오히려 관건이지 윤상현 의원의 진술대로 자기가 대통령 전화 받고 공관위에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에 적용할 이 범죄가 또 마땅하지 않게 된다. 예.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이걸 잘 보면은 아까 녹취록에 보면은 윤 대통령 당선인이 예. 공관위에서 뭘 들고 왔길래 내가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 그 맥락 보면은 윤 대통령 내가 적극적으로 공관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뭘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관위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와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그런 맥락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업무 방해가 성립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팀이 사실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남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피고인은 제가 볼 때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후에 법적 대응 이후에 어떤 구상, 정치적 구상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또 그 법적인 어떤 그 약화, 징벌의 약화를 위해서 자기 세력도 강화를 위한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대표를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당을 장악해서 당을 좀 더 극우 정당화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적 투쟁,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외부 전문가가 판사를 평가하는 내용을, 이 박찬대 의원은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 경쟁적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일단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도 좀 더 선명성 경쟁을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른바 3대 개혁, 그러니까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까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원들의 당심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국민적인 공감대나 또 국민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법안들을 두고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 솎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 거대 여당의 힘으로 뒤집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황당한 것이 어떻게 해당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조용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전국 법관 회의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를 하자고 얘기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그 대법원장님한테 다시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이 관련되는 변호인이 해당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 변호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했는 것처럼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어떤 그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허용된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은 물론 사법부도 거칠게 비난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기도 이번에 이제 죽을 거죠.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9명의 대법관도 죽을 겁니다. 얘네들도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지금도 뭐 책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은 내가 보기엔 문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재인과 조국을 보면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이 분야에. 그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어떤 이 화살의 방향이 완전 전방위적이에요. 네. 친문계 인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내각에 있는 분들, 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그 지지자들까지 비판을 하더니 이번엔 사법부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거의 뭐 화수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 그 사법부, 행정부 뭐 다 가릴 것 없이 그 다 공격을 하고, 그것도 그 공격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인격을 의심할 정도의 수준의 막말이 지금 그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발언들 가장 최근에는 뭐 5월, 6월 올해 이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좀 일종의 막말 유튜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 본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뭐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으로 그 선발을 했느냐. 그게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누가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그 사람이 그대로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임명된 후에 저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구설에 또는 그 때로는 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저런 발언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경질은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저 뒤를 봐주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분이 추천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계세요? 아니 뭐 그것까지 제가 뭐 취재를 모르시군요. 하거나 알겠습니다. 이럴 예. 생각도 뭐 들지도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부분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상황에서 또 비판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난감하고 그렇다고 또 저걸 또 옹호할 수는 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저 정도 수준이면 과연 저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통제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가 지금 정무직 인사들이야 뭐 자기 사람을 쓴다고 하는데 예. 저분은 정무직 인사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인사를 시스템을 다 담당하는 분이에요. 80만 공무원의 인사를 그렇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 어떤 인사가 있을 때,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 그 인사에 대한 신뢰, 이거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 이런 거를 밝혀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뭐랄까요, 수그러뜨리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언론에서 그 국민들에게 소비되는 뉴스로 계속 나오는 동안은 정말 지지율의 걱정도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처장이 주요 정치인의 점수를 매긴 것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6점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70점, 한동훈 전 대표가 마이너스 60점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되신 이분께서 이런 어떤 인사 지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역량, 어떤 그 인사 전문가로서 역량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역량 진단 지수 APM 이것을 인사혁신처에 도입해라라는 그런 시그널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 기준으로 봤더니만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 중에 넘버 원탑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96점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113점, 그에 못지않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하는데 예. 과연 이러한 기준을 인사혁신처,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공무원 인사의 기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업무적 역량 이외에 지금 업무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내각에 대한 원색적 비난,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천운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5년이 짧다. 10년 내지 20년 정도에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승진을 하느냐.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최 처장의 어떤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포함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포함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아직은 무리익지 않았다라고 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 초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6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할 만큼의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이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국 사태라 불릴 정도로 국민을 양분했던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다가오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에 있을 어떤 지방선거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군부를 계속되면서 그 연기는 모락모락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연기만 피울 뿐 이번 8.15 특사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최병목 편집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작년 12월에 수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개월 정도밖에 8개월 정도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절반도 안 했고요. 8.15 광복절 만약 특사가 된다면 절반도 그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 아마 이번에 정치인 사면 전체를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 결국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여권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진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사면 권한 또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쓰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장 또 중요한 기준은 국민 민심에 합당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지금으로서는 뭐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경제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그런 위주로 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본부장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왔습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균열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가로 방향에 균열이 발생한 건데 시공사는 해당 부위를 바로 보수했고 안전진단 검사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안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복도벽에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난 균열은 복도 끝 유리창 주변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폴에 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입주자가 심각한 내부 상태라며 글을 올린 건데 입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 아파트 하자에 해당 동을 비롯해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니까 많이 금이 가 있더라고요. 평형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자가 정말 있다면 심각합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현대건설과 강동구청,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보수를 위해 균열을 V자 모양으로 잘라놓았는데 그 사진이 올라온 것이라며 현재는 균열을 메우고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균열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구부 주위에 수직 방향으로 철근이 보강돼 있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구청 측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여러 곳인 만큼 모든 회사에 균열 등 하자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서 황당한 관리 부실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370여 명의 수험생에게 엉뚱한 답안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고장나 수험생들이 다른 고사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취업준비생 박건호 씨는 국가 자격증인 물류관리사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는데 박 씨가 있던 고사장은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등 수험생 16명은 1시간 가까이 찜통 교실에서 시험을 치다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초콜릿이 좀 녹아있더라고요. 꽤 더웠던 시험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엉뚱한 답안지를 377명의 수험생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시험지는 오지선다형인데 답안지는 4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답안지를 바꿔줬습니다. 시험 치고 한 20분 뒤에 본사에서 용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새로 받았어요. 인력공단은 2년 전에도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를 파쇄한 적이 있습니다. 탄탄히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측은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프랑스에서 자전거 행렬이 해바라기 밭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자전거 경주인 뚜르드 프랑스가 막을 내렸는데요. 경기보다 자전거 행렬이 지나는 풍경이 더 화제가 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노랗게 피어난 해바라기 밭 뒤로 출전 선수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를 지날 때는 선수들 머리 위로 프랑스 국기가 펄럭거렸는데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을 가로지르는 피레네 산맥에서는 수많은 관중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경기는 해가 갈수록 완주 거리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총 3,339km를 달렸습니다. 네, 자전거가 지나는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자전거 행렬이 어떤 코스를 지나게 되나요? 네, 대회 명칭은 뚜르드 프랑스지만 프랑스와 인접한 여러 국가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경기는 22개의 팀에서 각각 8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달려야 하고 때로는 자동차가 오르기 힘든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1975년 이후에 결승선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 샹젤리제에서 막을 내립니다. 네,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전거 경주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여름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7도, 청주와 대구 36도, 창원 34도가 예상됩니다.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